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이제 교육행정 할 건데요. 교육행정이랑 교육경영이 어디 페이지에 있냐면 128페이지에 있어요. 128페이지. 그런데 이거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구성한 나름대로의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자료를. 자, 그래서 교육행정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교육행정의 의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의미, 정의 이런 거 여기 나오는 거는 뭐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이제 교육행정의 정의부터 보시죠. 교육행정의 정의라는 거는 이제 교육행정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정의를 할 때 일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주체죠. 교육행정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시원적 주체라고 해요. 행정의 시원적 주체. 그게 뭐냐? 그러면 행정이라는 그 어떤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국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교육행정의 어떤 시행 전반에 걸쳐서 지도, 감독, 통제, 경영하는 어떤 행정상의 활동을 교육행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 주체가 행정 목표의 달성 또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행정이라는 거는 공익의 어떤 실현을 위한 사회 형성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행정에 대한 건데 일단은 교육행정이니까 행정이 어떤 교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교육행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행정이 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행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공익 실현을 위한 사회 형성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이렇게 공행정이라고 하죠. 공공적인 행정이다. 그래서 공행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말고 사실은 민간 기업도 그 자기들 기업 내에서 어떤 행정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걸 사행정이라고 해요. 이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행정의 영역에 사행정도 포함이 되는 게 이제 맞는데 사실은 이제 행정이라는 거는 공행정이 이제 기본이죠. 기본이니까 공행정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행정도 당연히 공행정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공행정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행정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요. 공법 관계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규범에 근거한 공법 관계라 그랬는데 이 규범이 뭐냐면요. 법률 그리고 법규 명령 요 두 가지를 규범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자, 이게 행정법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습니다. 어떤 체계를 갖냐면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법이 있어요. 헌법이죠, 헌법. 헌법은 우리 국가의 통치 조직이나 통치 작용, 그 뭐 기본 원리 또는 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어떤 근본적인 규범을 말해요. 헌법이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뭐 있죠.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냐면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의 실현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좀 근원적인 개념의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보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헌법을 보시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고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 권리가 뭐 다 국민에게서 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규정은 없죠. 왜냐하면 그 어떤 근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법이 바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바로 밑에 단계가 법률이라는 거죠.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가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제정한 법의 범위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국가의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의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이제 국가의 권리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어떤 행정의 시원적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헌법의 위임법이에요. 헌법에 이제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될 수 없어요. 그러면 법률이 좀 잘못 만들어져서 헌법에 위배되는 이제 법률 조항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권리를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헌 법률 심사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사는 어디다 제기를 하냐면요,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요. 그래서 헌법 제 111조에 그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헌 법률 심사였죠. 적부 심사가 제기가 되면 그게 일단은 그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달라라고 소가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법률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적법한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결정이 될 때까지 일단 그 법률은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자, 아무튼 헌법 바로 밑에 있는 그 법의 어떤 범위가 법률이고요. 법률에 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 그래서 이거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청이 제정을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삼권 분립. 뭐가 있어요? 그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이 있고요. 행정, 사법, 입법 요 세 가지가 이제 3권이죠. 근데 이 3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입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입법. 그러면 행정청이 입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입법을 행정과 분리시키고 사법을 그 나머지 두 개와 분리시키기 때문에 3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왜 행정청이 입법을 할 수 있게 해 놓았느냐. 이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전문가가 아니냐면요.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작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잘 못 사는 그 가난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지원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원금의 어떤 적법한 기준이라든가 적절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실제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줬는데 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줬는데 좀 부족한 것 같더라.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행정청에 근무하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은 잘 아는데 국회의원분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더 행정청의 역할이 거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걸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원래 이제 국회가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또는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이제 행정청의 일부 권리를 그냥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규명령에는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그리고 총리령, 부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시행령이라고 해요. 그래 무슨 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리령과 부령은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판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들어가 있으나 실제로 법규명령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법적인 효과는 법률과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법규명령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파워는 훨씬 센 거죠. 그래서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게 법규명령까지 왔으면 요까지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요. 요 규정들이. 그런데 그 이후 이거보다 더 작은 그 법의 범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 근데 그거는 행정청 안에서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한테만 효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모르셔도 되나요? 아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규칙이라기보다는 처분인데요. 처분. 그러니까 헌법, 그다음 법률, 법규명령, 그리고 처분 이렇게 네 가지가 어떤 법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 얘기는 이제 조금 접어두고요. 왜냐면 행정학이니까요. 자, 이제 일단은 교육행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드렸죠. 그러면 교육행정의 어떤 정의가 이거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방금 얘기를 드렸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교육 정책 시행 전반에 걸쳐서 지도, 관리, 감독, 통제, 경영하는 어떤 행정상 활동이다. 이런 것이 이제 교육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교육행정을 지금은 일반적인 정의를 해드린 거고요.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그게 바로 129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의미는 크게 없고요. 이거는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세 가지. 공권설, 통제행정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건정비설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거가 이제 경영설인데 이게 조정행정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 중에 국가통치권론, 조건정비론, 행정과정론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두 개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 교육행정에 대한 정의 분류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법학적인 어떤 정의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교육행정의 정의 밑에 나오죠. 2번. 요 세 개가 큰 이제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다수설이 있습니다. 다수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조건정비설이에요. 두 번째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의 영역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영역을 분리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타 분야의 행정, 그러니까 교육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과 교육행정이 뭔가 차별점이 있겠죠.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차별점이 뭐냐면요. 일단 교육행정은 비영리성을 띠고요. 비긴급성을 띠고요. 비계량성을 띠고 독자성, 협력성, 전문성을 띱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학교 몇 년 다녔어요? 12년 다니셨죠? 12년. 12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마지막에 12년 동안의 어떤 학업 성취를 평가한 게 뭐예요? 수능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교육 과정, 공교육의 과정을 처음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아요. 교육 목적 달성하는데. 그리고 교육을 하는 목적이 돈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많은 연봉을 받는 거를 이제 현실적인 목표로 합니다만 그거는 본인 개인의 목표고 교육이 그걸 목표로 해서는 아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성을 띱니다. 그리고 비계량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즘에 평가 쪽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절대평가를 해야 되느냐, 상대평가를 해야 되느냐, 규준지향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준거지향 평가를 할 거냐, 이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준거지향 평가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떤 특정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계량성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성, 협력성, 전문성이 있는 건데요. 이거는 타 행정기관과 이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움직이죠. 그 동사무소랑 관계 없잖아요. 학교가 위치한 동사무소랑.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동사무소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리고 정치, 종교, 사회적인 어떤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그 종교단체에서 학교 법인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정치, 종교, 사회적인 어떤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게 사립학교다 보니까요. 그 어떤 채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선생님이 되신다면, 공립학교 선생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아이들한테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강요한다거나, 종교적인 어떤 사상을 강요한다거나,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건 여러분 이제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행정의 원리를 좀 알아보고 갑시다. 교육행정의 원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규상 원리가 있고요. 법규상 원리라는 게 왜 나오느냐 하면은 교육행정도 일단 행정이잖아요. 근데 행정이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법규가 뭐라고요? 법률과 법규명령. 이 두 가지 어떤 법의 범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 조항들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산 집행 같은 거, 돈 쓰는 거 굉장히 아주 민감한 일이죠. 왜냐하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이제 세금을 내줬는데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공기관이 돈을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돈이 들어가는 행정들 그런 거 예민합니다. 그래서 규범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런 어떤 특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규상 원리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치 행정의 원리, 합법성이죠. 그리고 뭐 이제 요런 거를 좀 강조하는 입장이 이제 교육제도 법정주의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행정의 원리라든가 자주성 존중의 원리라든가 그리고 뭐 지방 분권의 원리라든가 뭐 적도 집권의 원리라든가 공공성의 원리, 평등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법규상 원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 물론 물어보진 않아요, 이건. 그리고 이제 운영상 원리가 좀 중요하죠. 운영상 원리가 좀 중요한데 타당성의 원리, 이게 한목적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의 원리라든가 전문성 보장의 원리라든가 균형성의 원리라든가 평등성의 원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 균형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어떤 목적이 뭐예요? 일단 그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이제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할 때 효율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민주성을 추구하느냐 이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관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적응적 관점과 안정적 관점 이런 게 있죠. 안정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형성된 어떤 그 제도 같은 게 있다면 별로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적응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적응적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막 나타났을 때 그 사회적인 변화를 행정에 빨리빨리 적용을 시켜가지고 어떤 교육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사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4차 산업사회의 어떤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게 뭐예요? 일단 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코딩 교육 하죠. 그 이제 정보 시간에 합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전이랑 좀 다르죠. 옛날에는 선택 과목이었는데 지금 필수예요. 이렇게 이제 좀 사회의 변화를 좀 잘 반영을 해서 빠르게 교육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그런데 안정적인 게 왜 중요하겠어요? 안정적인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능제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수능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영역도 바뀌고요. 공부해야 되는 방법도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뀌었던 그 수능 제도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고3 때 와서 또 수능 제도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빡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좀 빼주시고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1년마다 제도가 바뀌어요?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싫은 일이죠. 공부를 기껏 해놨는데 이게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러면 혼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도 좋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적응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효율성과 민주성 그리고 적응성과 안정성 사이에 어떤 적절한 균형 이게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균형성의 원리입니다. 균형성의 원리 같은 거는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거는 좀 잘 알아두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행정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교육행정에서 좀 굵직굵직한 이론들이 있어요. 모르시면은 절대 안 되는.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관리라든가 조직의 관리라든가 이런 거랑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고전 이론부터 한번 슬쩍 살펴보고 가시죠. 일단 타일러죠, 타일러.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 일이죠. 이거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직무 분석이라든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를 아주 세분 그리고 직무를 표준화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산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세분화하고 직무를 표준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를 타이트하고 컴팩트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악설에 기반해서 이제 이러한 과학적 관리론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행정과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냈던 산업관리론이라는 게 있고요.
굴릭과 어릭 막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행정관리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분업이나 조정을 통해서 산출 또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요소로는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이런 5가지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비슷비슷한 단어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뭐 어쩌겠어요. 외우셔야죠. 굴릭과 어릭에 이제 행정관리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경영학과에서는 중요시해요. 학부 과정 정도에서는. 근데 여러분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Sears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교육행정과정론.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행정이라는 게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Sears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과정론에서 교육행정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래서 아까 그 페이올의 산업관리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행정의 5단계가 뭐라 그랬죠?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5단계라 그랬죠.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계획이 기획으로 바뀌었고요. 명령이 지휘로 바뀝니다. 요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요것도 이제 좀 나중에 또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그렉이라는 학자가 행정 과정 요소 이론을 이제 이 교육행정 과정론을 토대로 이제 만들어요. 여기서는 이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목표로 하죠. 그래서 의사결정, 기획, 조직, 의사소통, 그리고 영향, 조정, 평가. 의사소통이 2단계 들어가요. 아시겠죠? 처음에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 조직을 거쳐서 또 의사소통을 한 번 하고 영향, 조정, 평가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게 나옵니다. 베버가 얘기했던 관료제론이 나와요. 관료제론. 근데 이게 관료제론 같은 경우에는 좀 내기는 좀 힘듭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다루고 있는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는 아주 커다란 이론, 거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다루고는 넘어갈게요. 근데 조금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근데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관료제론이 여기서 이제 관료제라고 얘기하잖아요. bureaucracy. 근데 이 관료제가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거는 꼭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료제는요. 관료제 써봅시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합법적 지배 구조가 제도화된 개서제 조직 이것이 이제 관료제예요. 그래서 개서제 조직이 뭐냐? 이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계급이랑 서열이거든요. 계급 더하기 서열. 이게 이제 개서제의 개서 이거의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이 있는데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서열. 그 조직 구성원 사이의 계급이랑 서열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관료제 조직이에요. 자, 그럼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성이 관료제라는 어떤 조직, 관료제의 특성을, 관료제의 모습을 띠고 있는 조직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분업화, 전문화, 몰인정성, 계층성, 규칙성, 경력지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기능이 좀 있죠. 역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법문욕례라고 하는 법문욕례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 레드테이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목표와 이제 수단이 전치되는 그 목표와 수단이 원래 이제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고르는 게 일반적인데 그 목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수단을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이 법문용례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기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베버가 이제 관료제론 얘기하면서 지배 유형을 3가지로 크게 나누어요. 베버가 관료제 얘기를 하면서 그 관료제의 어떤 권력 구조, 지배 구조를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일단 전통적 권위가 지배의 어떤 권력의 소스가 되는, 권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합법적 권위에 의존해서 그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 그러니까 리더의 카리스마가 권력의 이제 원천이 되는 그런 조직도 있어요.
근데 이 카리스마가 원천이 되는 조직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이제 권력의 어떤 원천이 그런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규정을 그 뭐라 그러죠? 카리스마로 인해서 형성된 그 조직을 굉장히 이제 구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료제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되는 가장 최신의 이론 중에 하나, 사실 최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루는 교육행정에서는 좀 최신인 인간 자본론, 인간 관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간 자본론이랑 좀 대비가 되는 구석이 있어요. 아무튼 일단 인간 관계론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왜 대비가 되느냐면 어떤 그 업무 효율? 업무 효율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요. 일단은 인간 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더예요. 제가 조직의 어떤 장입니다. 장인데 다른 조직 구성원들이랑 관계가 너무 좋아요. 아주 친분이 좋고 그리고 서로 막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고요. 서로 뭐 뒷담화 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없고 조직이 너무 잘 이렇게 융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융화가 되어 있다면 업무 수행 효율이 향상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 관계론은. 그런데 인간 자본론은 거꾸로예요. 인간 자본론 같은 경우에는 산출이나 효율,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향상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조직이 산출물을 잘 슝슝슝 내놓는다면 우리 조직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역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증대한다고 보는 관점이 인간 자본론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 그런 관계가 좀 거꾸로다, 두 개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 관계론에서는 이제 민주적 교육행정이라든가 뭐 비공식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포상, 그죠? 포상이나 제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그 뭐 받을 건 받아야 사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간 관계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바로 호손 실험이에요. 호손 실험. 메이오의 이제 메이오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 사회학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호손 효과라고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호손 효과가 뭐냐면요. 남이 지켜보고 있을 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을 때, 그냥 지켜보고 있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죠. 그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 업무 수행 효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이름을 만들 때 재료가 되어줬다 이 정도의 뭐 의미밖에 없고요. 이게 사회학적 실험으로는 거의 이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회학적 이론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통제가 안 됐어요. 실험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를 내서 그 인정을 받으려면 변인 통제를 해야 돼요. 변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변인 통제를 실패해가지고 뭐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춘 그런 형태의 실험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 관계론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살짝 인간 자본론까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고전 이론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게 다 고전 이론이에요. 고전 이론. 근데 고전 이론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고전 이론이 딱 나왔다. 그러면 고전 이론의 고전적인 행정 이론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그게 뭐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산출극대화입니다. 산출극대화. 어떤 조직이 만들어내는 산출물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량을 극대화하는 거죠. 아니면 이게 아니면은 효율 극대화가 있어요. 효율 극대화. 그러니까 생산량이냐 아니면 가성비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손해만 안 본다면 생산량을 끝없이 늘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 잠식 같은 거를 목표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아예 박리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인터넷 서점 할 때, 온라인 서점 할 때 아주 옛날 일인데요. 이 아마존이 그런 전략을 펴서 인터넷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진은 거의 남기지 않나 시장을 잠식해서 내가 그 이후에 이윤을 벌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산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어디예요? 쿠팡이 그렇죠. 이런데 이 효율 극대화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를 생산을 하고 그 생산물을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떻게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를 연구를 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출국대랑 효율국대 이렇게 나뉜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그냥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 고전 이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고전 이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이론이 이제 행동과학론이에요. 행동과학론. 행동과학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이제 조직행동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제론이 있어요. 체제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조직행동론에는 이제 전통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근대적인 조직 이론이 있는데, 이 전통적 조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전통적인 교육행정 있잖아요. 행정이론.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과학적 관리론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료제론도 여기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고전적 행정이론, 조직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간관계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슬리스버거 뭐 이런 사람이 했던 뭐 이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근대적인 조직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버탈람피 이런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로렌스나 로시가 이제 주장했던 상황 이론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버탈람피가 얘기했던 시스템 이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시스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들 있잖아요. 그런 체제들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체제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개방 체제고요. 하나가 폐쇄 체제예요. 근데 이때 이제 버탈람피가 얘기하는 이제 조직이라는 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개방과 폐쇄를 나누냐 하면은 그 조직의 어떤 전체, 그 각 부분에 있잖아요. 각 부. 조직을 구성하는 각 부. 그 각 부 간의 어떤 상호 관계성이라든가 외부와의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을 나눕니다. 그 로시 오렌스가 얘기했던 상황 이론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적인 요인에 많이 좌우가 된다. 이런 기본 가정을 깔고 이제 진행을 만들어졌던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개방 체제적인 조직은 환경에 대한 변화 능력이 적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상황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방 체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개방적인 체제는 이제 뭐 오히려 그 적응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시스템 이론에서 개방 체제가 있고 폐쇄 체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폐쇄 체제 여기서 체제 이론에서 이제 개방, 폐쇄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이 이 개방과 폐쇄 요 관점에 대해서 이론이 쭉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개방체제 이론이 나옵니다. 개방체제 이론. 이런 게 나와요. 개방체제 이론. 자, 개방체제 이론에서는 체제 또는 체계를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전체성 또는 항상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조직이 항상 상호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이 개방체제 이론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 조직에 대한 특성이 좀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투입 산출 과정에서 체제의 전환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겠어요. 게젤스와 구바의 이제 역할 인성 상호작용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이렇게 나뉘는 거.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역할과 인성의 비율 이런 거 나누죠. 이렇게 뭐 학교가 있고요, 뭐 군인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군대, 그리고 학교, 예술가, 그리고 이제 Y축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역할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성. 그렇게 이제 R, P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는 퍼스널리티고 역할은 롤이에요, 롤. 자, 그래서 이제 게젤스와 구바가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게 또 하나가 있어요. 사회과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조직이 이제 사회 체계이자 뭐 체제이고, 그럼 B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B는 뭐 F의 R과 P 이렇게 뭐
공식을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식은 뭐 여러분께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또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 모형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사회과정 모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추가를 합니다. 인류학적인 거, 뭐 조직 풍토적인 거, 그리고 생물학적인 거, 뭐 이런 것까지 추가를 해서 굉장히 그 분기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런 게 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제론 중에 카우프만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체제 접근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 어떤 구성 요소 간에,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간에 유기적으로 기능이 연동될 경우 생산, 그러니까 산출물이죠. 그게 더 많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와 현상 간의 연결성을 전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계가 좀 다섯 단계로 나뉘어요. 이제 문제를 확인을 하고요. 대안 결정하고요. 그리고 해결 전략 있죠. 전략, 설정,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정, 시행, 그리고 효과, 성취 효과.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여기죠.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체제 접근이라고 했잖아요. 체제 접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각각의 단계로 모두 다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런 게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해석론이라든가 비판이론이라든가 뭐 이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교육사회학에서도 그냥 배우는 내용, 그 내용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론. 이게 이제 학교 조직의 유형이죠. 학교 조직의 유형. 그래서 이제 전문적 조직. 요거는 이제 교육학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교육 교과 내용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교과 교육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교사라는 전문직 이게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학급 경영 능력이라든가 뭐 생활 지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료제 조직의 특성도 나타납니다. 관료제 조직의 특성도. 왜냐하면 분업을 하잖아요. 업무 분장을 하죠. 학교에서도 연초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연초에 이제 업무 하든가 학기별로 업무 분장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연초에 하죠. 그래 이게 분업과 전문화 이런 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평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이게 일단은 뭐 단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층화되어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들이 모두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서를 통해서. 문서 수발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 전자결제 쓰시죠? 전자결제. 그 전자결제가 예전에는 문서 수발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기한을 이렇게 합니다. 기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결제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장을 거치죠. 부장 거치고요. 교감 선생님 거치고 교장 선생님 거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제가 끝나면 좋은데 여기가 아니라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교육부 장관까지. 그래서 더 심한 경우에 대통령까지 그렇게 결제선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결제선을 다 통과를 해서 오케이 떨어져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보통은 여기서 끝나죠. 근데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가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결제선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업무마다. 그래서 이제 업무의 사이즈라든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결제선이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느냐 이런 거가 이제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문서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업무가 문서에 기반을 두고 증거를 남기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문서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완결합체 조직이라는 그런 특성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조직 내 어떤 상위 구조랑 하위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뭐 조직에 이제 교무부가 있고, 그리고 뭐 연구부가 있고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부가 나뉘죠.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학교라는 그 체제 속에서도 이미 이렇게 부서가 나뉘잖아요. 1학년부, 2학년, 3학년부, 교무,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학생부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가 있는데 학교라는 거는 업무가 어느 정도 상관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그 조직이 전체 거대한 조직이 어떤 목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상관성이 약간은 있는데 크게 뭐 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조직별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 아까 지금 제가 문서주의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제선이 여기서 끝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보통 여기까지 간다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한 것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충 수업 있잖아요. 보충 수업 여러분 아시는 보충 수업에 누가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건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부장 선생님이 이 사람 쓰겠습니다. 이 사람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제를 올리면 오케이를 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충 교육하는 선생님을 보충 교육이래 이제 보충 수업하는 선생님을 결정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학년 내에서 그냥 대충 처리해도 되는 일 있죠. 오늘 야자 감독 누가 하실래요? 막 이런 거. 그런 건 학년 내에서 그냥 대충 처리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로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요. 다른 부서랑 그냥 별개로 운영이 되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 조직이 갖거나 설정한 어떤 목표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기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이 유동적이다. 뭐 이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순치 조직, 이제 카터가 이제 봉사 조직 유형을 나누는데요. 그 카터의 봉사 조직 유형 중에서 온상 조직 또는 사육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순치 조직이에요. 똑같아요. 그 이름만 다릅니다. 그래서 조직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느냐? 고객이라는 건 이제 그 구성원이죠. 구성원. 조직이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객이 그 어떤 그 조직이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에 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도 참여 결정권을 갖고 조직도 교육 선택권을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야생 조직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병원이라든가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노 하면은 입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인이라면 특히 어떤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네소타주라든가 이런 데라면 미네소타 주민이면 그냥 입학 원서를 내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무조건. 성적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립학교는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조직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이제 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조직의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바로 적응 조직이에요. 조직이 고객을 선택하는 능력은 없고 그리고 고객이 조직에 참여할 능력은 있고 물론 이제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압 조직이라는 게 있죠. 강압 조직은 고객을 선택할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이 참여를 결정할 능력은 없는 거죠. 이런 조직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군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군대는 뭐 봉사 조직이 아니죠. 물론 대민지원 같은 거 많이 합니다만 군대는 뭐 봉사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기술을 연마하러 가는 곳이죠. 이게 좀 비하하는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인의 목적이 뭐예요? 군대의 목적이 뭐예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을 죽여야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인을 하는 총을 쏘고 내 몸을 숨기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봉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류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어요. 순치 조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칼슨이 얘기했던 그 봉사 조직 유형 중에 마지막이 되는 건데요. 이게 국공립학교라든가 교도소 같은 것이 이제 순치 조직에 들어가요. 이거는 조직도 고객을 선택할 능력이 없고요. 고객도 참여 결정권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교도소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조직이 어디예요? 교도소 조직이죠. 그런데 고객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아무튼 범죄자들이 거기 이제 제소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교도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결정해요? 법원에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배치를 합니다. 넌 여기 가서 살아라. 여기 가서 너의 형기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랜덤으로 배치를 한단 말이죠. 거주지와 학교 간의 어떤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전학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맨 처음에 배치될 때는 고객과 학교 둘 다 학생과 학교 모두 선택권이 없어요. 나라에서 정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순치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좋았냐면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니까요. 어떤 거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국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법률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쟁이 없다 보니 무산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인데 말 그대로 이제 공식적인 조직이고요. 공식적인 조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단은 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그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의무 조항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제 조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공식적인 조직들은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조직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있죠. 비공식 조직. 이게 어떤 거예요? 사실 공식 조직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왜냐면 우리가 공식 조직이 아닌데 비공식 조직인 것들이 있잖아요. 동아리 모임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공식 조직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공식 조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어떤 인간 관계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친분 관계가 이제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대면적이고, 왜냐하면 친한 사람끼리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연 발생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비공식 조직에 예를 들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다니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4명이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그룹이 깨지지 않죠. 그 4명이 비공식 조직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비공식 조직 안에서는 서로 다 친구니까 정보 교환이 얼마나 잘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보 교환의 어떤 통로가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갔더니 상하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한쪽이 상사고 한쪽이 그 부하라고 해도 원래 그 친분 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정보 통로의 어떤 그 정보를 교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불평 불만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배출구가 됩니다. 신라 시대 때 화랑 조직 있잖아요. 화랑 조직. 그 신라 시대 때 화랑 조직도 이런 불평 불만의 어떤 배출구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근데 화랑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구석이 있고 없는 구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적 특성이 둘 다 있다. 그리고 이제 안정감과 소속감이 이제 부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의 어떤 배출구라든가 안정감, 소속감이 부여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외감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어떤 데 가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선생님이 됐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이 됐어요. 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학교에 50대 선생님밖에 없어요. 남 선생님도 여 선생님도. 여러분이 20대죠. 그러면 한 20살 이상 차이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이랑 어울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이 차이가 많은 선생님들이 시키면 처음에는 이제 짬이 없으니까 1년 차잖아요. 시키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업무가 점점 쌓이고 과로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전교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잘 막아줘요. 그러한 어떤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제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속하면은, 그 비공식 조직에 속하면은 이런 소외감을 극복하는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당연히 있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파벌을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외부 그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안 좋게 보이고 있어요. 지네끼리 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식 조직의 목표와 이 비공식 조직의 목표가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식 조직의 가이드라인, 공식 조직에서 정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비공식 조직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 생산 노조 라인, 생산 라인 노조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취업을 했어요. 현대기아차 이제 그 생산 공장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요. 나는 100개를 이번 달 안에 100개를 생산하라고 이제 100개를 생산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사로부터. 그럼 나는 목표를 초과 달성해야지.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80개만 하라고 하면 그걸 따라야 되죠. 노조를 안 가입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 조직을 한번 살펴봅시다.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을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러면 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법규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하나하나에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비공식 조직에 비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경로가 있어요. 요거죠, 요거. 기한을 내서 결제를 받는. 요게 이제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통로입니다. 뭘로 해요? 문서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권한이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공적인 목표가 있어요. 공식화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조직 구성원들이 역할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기능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조직화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어떤 특성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파슨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조직의 어떤 타입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 G, I, L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댑테이션이라 그래서 적응이고요. 그리고 목표 성취 이건 골 뭐라 그러더라? 골 어테인먼트라고 하죠. 골 어테인먼트 이게 골 어테인먼트 그래서 목표 성취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이거는 그 통합이고요. 그리고 레이턴시 이거는 적응 체제 유지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뭐 목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이제 중분류를 좀 이제 이 조직의 기능이 요 4가지가 있다고 하면은요. 이 각각의 그 기능에 적합한 어떤 조직의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조직의 중분류인데 그게 이제 파슨스에 따르면은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 적응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조직이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목표 성취, 골 어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조직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 이런 정치 조직에 뭐가 있겠어요? 뭐 정당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통합 조직이 잘 어울려요. 뭐 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게 왜 통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법원이나 경찰 같은 경우 그 나쁜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범죄자들이 안 좋아하죠. 범죄자들이 싫어하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 통합에 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요 법원과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범죄자가 이렇게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쏙 빠졌어요. 법원과 경찰이 한 일이죠. 그럼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통합이 되죠. 그리고 이런 기능도 합니다. 법원 같은 거, 그 가정법원 있잖아요. 가정법원. 이혼 조정시키죠. 숙려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이제 조화를 잘
목표로 하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도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찰 같은 경우도 출동을 해요. 신고를 받고. 그래서 출동해서 경찰 아저씨가 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화를 가라앉히시고 잘 화해를 하세요. 이렇게 화해도 시키죠. 이게 통합 기능이에요. 통합 기능. 조정을 하는 거죠. 의견의 조정을. 그러한 기능도 수행을 한다. 그리고 체제 유지 같은 경우에는 유형 유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문화단체, 종교단체.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독교가 점점 백인의 종교에서 흑인의 종교로 변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에 노출이 되었던 기간이 1000년이 넘잖아요. 그 서양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이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전통이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에. 이 엄청나게 강력한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서로 나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거를 미국에 삽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죠. 좀 친해지면 이제 몇 살이냐 물어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의 어떤 특성을 선대에서 후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게 이제 이런 유형 유지 조직이 하는 기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어디까지 얘기냐면요. 142쪽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 조직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앞에 인간관계론이라든가 행동과학론이라든가 체제이론 136쪽에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게젤스와 구바 이거 사회체제이론, 사회과정이론 요거는 사실은 좀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 137페이지에 나오는. 그런데 이제 알고는 좀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옛날 거는 잘 안 내려고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주류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관점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계층제 원리라든가 뭐 이런 게 쭉쭉 나오죠. 139페이지 보면 이런 거는 이 책을 보고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분류와 형태 뭐 이런 거 에치오니 얘기 나오죠. 그리고 뭐 블라와 스콧이 분류하는 거 나오고요. 파슨스의 사회적 기능 유형 이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AGIL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개선 조직이 이제 그 아까 개서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명한 지휘 체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 조직이라고 하고요. 참모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개선 조직 옆에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권고, 협의 뭐 이런 내용,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어떤 조직이면서 개선 조직, 그러니까 문서로 이제 서로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한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조직이 이제 참모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과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다면 참모 조직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조직의 목표와 좀 괴리된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참모 조직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공식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역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런데 다만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학교 조직에 대한 관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Y기라고 돼 있는데 웨이기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웨이기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제 이완 조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민츠버거 얘기했던 전문적 관료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조직화된 물질서 조직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이제 잘 이제 공부를 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143쪽에 나오는 이제 XY 이론 요거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